사화, 재련. 체력을 회복한 후 주머니에서 목검을 꺼내 바닥에 던졌다. 정신을 집중하고 오른손으로 목검을 가리키니 잠시 후 목검이 움찔거리며 천천히 허공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내 땅으로 떨어졌다. 거듭되는 연습 끝에 이젠 제법 안정적으로 목검을 띄울 수 있게 되었다. 높이 조절도 얼마든지 가능했다. 게다가 느리긴 하지만 소준이 오른손을 휘두르는 대로 목검도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며 날아다녔다. 이제부터 나 백소준도 선인이다. 격공 선물을 연마하다 기운이 흐트러지면 목검을 걷어들이고 자기어 전공 수련을 이어갔다. 그러다 밖에서부터 들려오는 익숙한 향기에 화들짝 놀랐다. 솥에 영혼의 쌀을 찌고 있던 것을 깜빡한 것이다. 서둘러 부뚜막으로 가서 솥뚜껑을 열었다. 하얀 김과 함께 짙은 향기가 퍼져나왔다. 솥안을 들여다보니 신기하게도 영혼의 쌀에 한 줄기의 은빛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시간이 지나 문양은 조금 희미해졌지만 신비한 느낌이었다. 뭔가 익숙한 문양인데? 소준이 바닥에 주저앉아 손바닥 위에 영혼의 쌀을 올려두고 자세히 살펴보았다. 익숙한 듯 낯선 문양이었다. 답답한 마음에 무심코 얼굴을 들었는데 마침 귀갑정이 눈에 들어왔다. 어? 귀갑정에 영혼의 쌀과 똑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아직 분명하게는 알 수 없지만 두 곳에 같은 문양이 새겨진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영혼의 쌀을 주머니에 넣었다. 보름이 지났다. 그동안 영혼의 쌀을 찌는 모습을 몇 번이나 보았다. 하지만 어느 곳도 은색 문양이 새겨지는 일은 없었다. 결국 소준은 쌀이 아니라 자신의 솥이 특별한 거라고 결론 내렸다. 성과가 없기는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다. 응기일성을 달성한 후로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었다. 소준은 아는 것이 너무 없어서라고 생각했다. 수련에 관련한 것이라고는 대나무책 한 권이 전부니 다른 정보가 필요했다. 그래서 불주방에 필요한 재료들을 구입하러 나가는 흑산방을 따라 나섰다가 예전에 수행하는 데 쓰였다는 사해방이라는 곳을 살펴보고 왔다. 선인이 수행할 때는 세 가지 필수 불가결한 게 있지. 도구 제작과 단약 재련, 그리고 영혼 단련이지. 소조는 지금 사해방에서 본 책에 나와 있던 재련법을 수행해 볼 생각이었다. 재련은 물건에 천지의 힘을 불어넣는 특수한 방법인데 하늘과 땅의 힘을 더해 해당 물건을 더욱 강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물건이 강화되기만 한다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천하에서 가장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만다. 이 재련의 놀라운 점은 최대 10번까지 중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10번의 재련을 모두 성공한다면 그 물건은 놀라울 만한 위력을 갖게 된다. 물건이 진귀할수록 재련 후 발휘되는 힘도 컸다. 하지만 변화가 거듭될수록 성공률은 떨어졌다. 그래서 대부분의 재련사들은 시도조차 하지 않으려 했다. 한 번의 실패로 감당해야 하는 시련이 너무나 컸기 때문이다. 책에는 분명 영계종 선조의 보물이라고 쓰여 있었어. 이걸 내가 갖게 되다니 이는 분명 엄청난 기연이야. 소준이 소중한 것을 대하듯 귀갑정을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한 손에는 은빛 문양이 새겨진 영혼의 쌀이 올려져 있었다. 사해방에서 본 책 내용과 영혼의 쌀의 모습으로 보아 이 문양은 재련에 의한 것이 확실했다. 소조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품속에 영혼의 쌀을 갈무리한 후 귀겁정과 목검을 들고 조용히 방을 나섰다. 만약 정말이라면 이 검의 10번의 재련을 모두 성공시켜서 천하 제일의 검으로 만들고 말겠어.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소준이 부뚜막에 귀갑정을 올리고 그 안으로 목검을 던져 넣었다. 귀갑정 안으로 던져진 목검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소준이 가볍게 신음을 흘리며 고민에 빠졌다.
그러다 문득 생각난 듯 땔감을 한아름 들고 왔다. 땔감에 불이 붙자 귀갑정의 첫 번째 문양에서 밝은 빛이 났다. 땔감이 모두 타 불이 꺼진 뒤에야 귀갑정의 빛도 사라졌다. 소준이 떨리는 마음으로 안을 들여다보았다. 순간 안에서 빛이 번쩍였다. 갑작스런 반응에 소준의 시야가 잠시 어두워졌다가 밝아졌다. 솥에서 목검을 꺼내더니 영혼의 쌀과 똑같은 은색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검도 조금 달라졌다. 전체적인 재질은 여전히 나무지만 검날에서 금속의 날카로움이 느껴졌다. 소준은 격공 선물로 검을 띄워 이리저리 움직여 보았다. 됐다. 목검이 재련되었어. 소준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방으로 돌아갔다. 소준은 매일 바쁜 틈틈이 목검을 닦았다. 덕분에 목검 전체에 윤기가 흘렀고 유난히 눈에 띄었던 은빛 문양도 윤기에 묻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 소준은 이제 목검이 사람들 눈에 띄는 일은 없을 거라고 안심했다. 불주방 생활에 완전히 적응한 소준은 사형들과도 손발이 척척 맞았다. 사형들에게 음식을 배우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것은 불에도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음식에 따라 필요한 불의 종류가 달랐는데 어떤 음식에는 한 가지 색의 불이, 어떤 음식에는 두 가지 색의 불이 필요했다. 소준이 귀겁정에 피웠던 불은 한 가지 색을 내는 목재였다. 소준이 불주방 생활에 적응한 모습을 가장 흐뭇해하는 사람은 대방이었다. 대방이 이것저것 챙겨준 덕분에 이젠 제법 사형들과 비슷한 체형이 되어가고 있었다. 살결도 더욱 희고 부드러워져 한결 순박해 보였다. 백구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릴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지만 대방과 달리 소준은 걱정이 앞섰다. 매일같이 사형들과 어울려 마시고 놀다 보니 수행할 시간이 부족한 탓이었다. 수개월째 응기일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초조한 마음도 들었다. 어느 날 음식 재료를 사러 간 칠방이 한참이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대방이 확인차 소준이 다녀오도록 했다. 불주방을 벗어난다는 생각에 그동안 잊고 지냈던 허보성이 떠올랐다. 벌써 몇 달이 지났으니 자신에 대해서 까먹고 있지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지 않아 여러 겹의 가죽옷을 입고 식칼까지 챙겨들고 길을 나섰다. 등에는 귀갑정이 둘러매져 있었다. 흐르는 세월에 인생사 하룻밤 꿈과도 같다더니 이 길을 지나 수행길에 오른 게 바로 엊그제 같은데. 소준이 처음 이 길을 지나 불주방으로 가던 때를 떠올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저 신기하고 아름답기만 했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이곳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자부심이 느껴졌다. 허리에는 덜렁거리는 식칼을 달고 등에는 귀갑정을 맨 소준을 사람들이 힐긋거리며 지나쳤다. 솥을 메고 있으니 불주방 사람이 분명한데 몸에 걸친 여러 겹의 모피는 남루한 가죽공처럼 보이기도 했다. 도무지 어디 소속인지 종잡을 수 없는 소준의 행색에 몇몇 여자 사제들이 걸음을 멈추고 구경하며 웃기도 했다. 그 웃음소리가 꼭 음방울 소리 같아서 별로 기분 나쁘지는 않았다. 자벽구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 근처에 도착하니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뛰어가는 게 보였다. 다들 기대와 흥분으로 들뜬 얼굴이라 소준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다. 마침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하나가 소준의 앞을 지나갔다. 이봐, 무슨 일이길래 다들 저리 급히 뛰어가는 거야? 불주방 사형이군요. 천주송이라는 자와 장인덕이라는 외문제자가 산 아래 수련장에서 도수를 부리며 싸우고 있대요. 응기 육성끼리의 싸움이라 다들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언제 또 이런 구경을 하겠어요? 소년이 소준의 등에 매달린 검은 솥을 알아보았다. 소년이 질문에 재빨리 대답하고는 좋은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며 황급히 뛰어갔다. 소준도 곧 사람들에 섞여 따라 뛰었다. 대련장 주변은 구경 나온 사람들로 벌써 빽빽하게 둘러싸여 있었다. 근처 나무 위도 예외는 아니어서
외문 제자로 보이는 이들이 대거 자리를 잡고 있었다. 대련장 위에는 2명의 청년이 한창 싸움을 벌이는 중이었는데 값비싼 비단옷을 입은 청년의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다. 청년이 뇌성 같은 고함을 지르며 빠르게 움직이자 그와 대적하던 또 다른 청년이 손을 뻗어 구름 호랑이를 만들어냈다. 선인은 오래 살려고 되는 것이 아니었나? 저렇게 싸우다가 진짜로 죽게 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지? 소조는 눈을 둥그렇게 뜨고 2 청년의 싸움을 지켜보았다. 처음으로 보는 선인들의 싸움은 매섭고 사나웠다. 호랑이가 포효하며 덤벼들기 전 비단호 청년이 민첩하게 몸을 굽히며 푸른색 소금을 휘둘렀다. 하지만 결국 구름 호랑이가 비단호 청년을 집어삼켰다. 소준의 등으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역시나 불주방 밖은 위험했다. 서둘러 불주방으로 돌아가려고 발길을 돌리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다. 백서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허보성이 흉흉하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다. 보성의 손에 들린 목검에서 심상치 않은 빛이 흘러나왔다. 최소한 응기 1성 이상인 것 같았다. 소주는 순간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죽는다. 정말로 죽을지도 모른다. 소준의 머릿속이 공포로 하얗게 변했다. 사람 살려! 사람 살려요! 소준은 불주방이 있는 방향으로 정신없이 달리기 시작했다.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뛰어가는 소준에게로 사람들의 시선이 모였지만 그도 잠시뿐 다시 대련장으로 관심이 옮겨갔다. 백서준! 거기 서! 너 같으면 속겠냐? 사람 살려! 소준이 덩치에 맞지 않게 빠른 속도로 달아났다. 어느새 보성과의 거리가 이만큼이나 벌어졌다. 소준이 보성을 피해 필사적으로 도망치던 때 산 정상에서는 중년 수도사와 백발이 성성한 늙은 수도사가 장기를 두고 있었다. 중년의 수도사는 소준을 데리고 왔던 이청우였다. 청우야, 가서 저 조그만 개구리 같은 녀석 좀 데리고 오너라. 재미있을 것 같구나. 그냥 두세요. 괜히 웃음거리만 됩니다. 저 녀석 성질이 보통이 아니라 좀 더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청우가 늙은 수도사의 청을 단칼에 거절하고 장기판 위의 말을 움직였다. 불주방 녀석들은 자부심이 강해서 웬만해선 만지려고 하질 않느냐. 그 녀석들과 저놈들을 붙여놓으면 꽤나 재미있을 게야. 늙은 수도사가 수염을 쓰다듬으며 다음 수를 두었다. 소준이 요란한 비명을 지르며 산길을 뛰어 올라가고 있었다. 맡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 그 소리에 놀라 소준을 돌아보았다. 커다란 검은 솥을 메고 겹겹의 가죽옷을 입고 뛰는 모습이 마치 딱정벌레가 달리는 것처럼 보였다. 사람 살려! 살려주세요! 저놈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소준이 뛸 때마다 허리에 달린 부엌칼이 귀갑정에 부딪혀 땅땅거리는 소리를 냈다. 소준은 그 소리가 보성이 바로 뒤에서 공격하는 소리인 줄 알고 기겁해서 더 빨리 달렸다. 닥쳐! 소리 지르지 마!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좀처럼 거리가 좁혀지지 않아 속이 부글부글 끓는 중이었다. 보성이 이를 갈며 들고 있던 목검을 소준을 향해 던졌다. 하지만 목검은 소준이 메고 있던 솥에 부딪혀 튕겨나가고 말았다. 저놈은 저 커다란 솥을 메고서도 어떻게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거지? 보성의 숨이 턱까지 차올랐다. 응기 이성으로 접어든 그가 젖먹던 힘을 다해 쫓는데도 소준과의 거리가 벌어졌다. 보성은 속으로 적잖이 당황했다. 이대로 소준을 잡는다고 해도 이미 기운이 다해 혼이나 내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다.